네, 안녕하세요.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 고유경입니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스페셜한 분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강병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증권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예전부터 너무 익숙한 얼굴이실 텐데 그래도 혹시 뭐 작년부터 이제 투자한다 혹시 모르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소개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1989년 이때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횟수로 하면 벌써 한 33년 정도 증권업하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증권회사는 이제 지금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 ING 베어링증권 이렇게 네.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그 대학원 다니면서 학위를 다 받아서 2002년에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다 그만두고 네.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네. 요즘에 이제 주로 하는 것은 책 쓰고 또 이제 개인 유튜브 좀 네. 방송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이제 활동인데요. 네. 33년의 기간 동안 최근에 보면 이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뭐 제 바로 위에 선배도 있고 밑에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한데 대체로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이 주식시장이 그만큼 어렵다. 변화가 심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도태가 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네. 30년 넘게 그 활동하고 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뭐 좀 초보 투자자분들 네. 내지는 좀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증권TV 애청자분들이 물론 고수분들도 진짜 많이 계시지만 주린이 분들도 진짜 많이 네. 계시거든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는 처음인데요.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내셨는데 책을 알아보기 전에 요즘 뭐 주린이라고도 하고 재테크 어린이 제린이라고도 하는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주식 투자를 권하는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은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주식도 있고 네. 그밖에 뭐 채권이나 예금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역시 안전자산이에요. 그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예금 적금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그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72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재테크를 조금만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70의 법칙은 대체로 알고 계신데 그 이제 72 나누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한 1% 정도 된다고 그쵸. 가정을 하면 네. 그럼 72 나누기 1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 재산이 2배 되는데 72년이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네. 거죠. 요즘 이제 이생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예금을 통해서는 이제 이생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시드머니가 커야 되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2007년,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돈이 많이 풀렸고 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주식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주식을 전공했었는데 은행 이자만 해도 엄청 났던 예전에요. 그렇죠. 우리 IMF 때까지만 하더라도 13% 정도의 이자율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 5, 6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배가 되는 거예요. 네. 굳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안전자산의 그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33년의 경험을 초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시려고 이 책을 쓰셨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100쇄가 넘게 발행이 됐으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들 이미 아시겠지만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용어예요. 너무 어렵다 용어가.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라든지 이 재테크 쪽의 용어들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맞아요.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한자거나 영어거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저기 전문가들은 나오면은 그냥 자기는 입에 익었으니까 그냥 줄줄줄 이야기하지만 주린이들은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검색해봐야 거죠. 되고.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들어왔을 때는 꼭 용어를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사야 되는 책이 사전이에요. 아.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전부 다 하니까 네. 뭐 사전을 꼭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도 이 책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어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이제 그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주문을 내는데 네. 내가 주문을 어떻게 내는지 매도, 매수, 무슨 종목 그 주문 종류도 보면은 지정가, 뭐 시장가, 뭐 네, 조건부 지정가 이런 게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원리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매하는 테크닉 같은 거는 사실은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차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다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서로 보시는 게 좋겠고 물론 이 책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심화된 네. 그런 책들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책 하나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저기 그 다른 책을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테크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 재테크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저기 그 주식도 저 입문서 그다음에 뭐 채권도 입문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일단 기본이 돼 있으면은 다른 쪽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네. 뭐 주식 용어부터 기본적인 개념까지 다 정리가 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책은 주식 초보자들에게 입문서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좋은 책인데 경제 개념을 잡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초보 주식 투자자들, 주린이들 제외하고도 이 책을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주식을 어떤 베이스에서 시작했느냐, 또 어떤 시기에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이때는 3조 호황 그래가지고 이 87년, 88년, 89년 이 3년 사이에 네. 종합주가지수가 한 7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증권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분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주식 그거 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다 오르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증권회사들이 정말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그럴진데 개인 투자자들도 이것이 호황기에 들어왔을까 불황기에 들어왔을까? 근데 불황기는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제 호황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보면 이제 뭐 좀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시장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면 대체로 돈 벌 욕심, 요게 좀 앞서는 그런 네.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보 이외에 내가 좀 주식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는 다잡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전문 투자자들, 뭐 저기 그 기관 투자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내가 네. 저기 그 이 개인으로서 초보 아니면 한 중급 정도 된다 이러는 분들은 한 번쯤은 꽂아둘 필요가 있겠고, 제가 좀 하나 불만인 것은 네. 좀 양장본 있잖아요. 네. 저 하드카바. 그걸로 했으면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네. 좀 저기 그 전시용으로도 괜찮을 텐데. 소프트 카바라서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투자가 뭐 초보다 아니면은 초보는 아니지만 투자 경력이 조금 됐는데도 여전히 좀 투자가 어렵다,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간접적인 투자도 많이 하지만 어떤 얘기를 좀 당부를 하고 싶으실까요? 일단 뭐 이제 간접 투자하고 직접 투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주문 내는 거잖아요. 근데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펀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펀드를 이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그죠? 돈이죠. 그러다 보면 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이익과 내 이익이 경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라. 요건 이제 시험 볼 때 나오는 얘기고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접 투자도 중요하지만 직접 투자가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저기 그 투자의 성과라든지 네. 아니면 유형을 본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간접 투자를 해도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못 벌 것 같으면은 내가 해도 잃고 남이 해도 잃고 그러면 내가 잃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심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그 증권 시장에 대한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브랜 베어스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브랜 베어스상은 이제 그 황소하고 곰이 같이 있는데 네. 황소가 곰을 탕 들이받아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황소는 불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강세 시장을 얘기하고 불마켓, 베어마켓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요? 베어는 네. 이제 저기 이 약세 시장을 얘기하는데 네. 증권인들의 그 바램은 강세 시장, 약세 시장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돈을 버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황소도 돈을 벌고 즉 강세 시장에서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 약세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죠. 네. 근데 돼지는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건가요? 그렇죠. 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저기 투자해서 50% 손해가 나면은 그걸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는 내 인생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손실을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이 역량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뭐 매도 매수도 잘 모르고 종목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부터 큰 돈을 주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약세장에도 벌 수 있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번다. 이거를 좀 우리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인데요. 이 투자 전략편은 실전 심리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변동성이 크고 특히 주린이 분들은 변동성이 진짜 많이 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들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투자 전략편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것들인데요. 요건 이제 그 2000년대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매번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행동 경제학자들입니다. 네. 이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론을 전개할 때 하나의 핵심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류 경제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비합리적일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많죠.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서 많이 적용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경제를 잘 몰라서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경제 이해력의 싸움이라면 제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못 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경제 박사시니까. 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심리적으로 이 주식을 완전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동 경제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본인의 마음속의 결함이 수백 가지도 넘는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손실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익을 볼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의 아픔이 2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합니까? 손절을 못하고. 네, 손절매를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자기 귀인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잘 되면 내 내 탓. 탓, 잘못되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가 정말 정보를 잘 찍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잘못되면은 펀드 매니저 이야기하고 누가 애널리스트 추천했고 이야기하고 뭐. 네. 아마 저기 고위공 앵커도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왜 그 사람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또한 방송 그 종목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제 그 이용 편의의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그 연초 이후에 반도체가 굉장히 좀 이제 주목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연말 연초에. 네. 예. 그럼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요.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대부분 반도체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주식시장에는 반도체주는 없어요. 어.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DB 하이텍 네. 세 개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뭘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삼성전자요. 딱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알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사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30%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SK 하이닉스는 대부분 다양한 사업 전부 다 많이 하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선택지가 5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10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탁 고르는 이걸 이제 이용 편의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고도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투자 전략편이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잘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투자의 명인들 거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투자 철학을 좀 적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전자산 중에 채권을 잘 몰라요. 채권. 저는 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을 싫어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제 채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실어놓고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투자 전략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하지 말고 조금 손해가 나면 바로 좀 손절도 해야 되고 그런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손절매를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투자 목표는 뭐예요? 우리 투자 이익 목표는 보는 거. 아니죠. 손실은 짧게, 이익은 크게. 크게. 예, 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이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제대로 투자가 안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뭐 옛날 얘기라 좀 뭐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1998년 그러니까 IMF 직후에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저기 그 이듬해 18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무상증자를 90%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시 이제 25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샀던 사람들은 500만 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좋은 수익률을 낸 종목이 없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가지고 2배 이상 먹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수익은 다 잘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 그냥 저기 50% 까지고 뭐 이런 저기 그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건 투자를 대표로 잘못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제 투자 전략편을 보셔야죠. 그런가요? 네. 그래도 저희 방송 나오셨으니까 좀 짧게 팁을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 증시 격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증시 격언들을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저기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식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 겁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무릎이 이 왼쪽 무릎이라고 하면은 네. 어깨는 이 오른쪽 어깨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머리 상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면은 10% 올라가면은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되나? 이걸 네. 10%도 못 먹어도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데 이자율이 1%대인데 10%면 10년치 이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주식을 샀을 때 올라가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내가 무릎에 샀는지 어깨에 샀는지 허리에 샀는지 상처에 샀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칙을 세우는 거죠. 10% 떨어지면 난 무조건 판다. 그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 올라가면 나는 안 먹어요. 난 본전에 팔겠다. 20% 올라가면 10%만 먹겠다. 100% 올라가면 난 80% 먹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를 지나서 어깨에 왔을 때 팔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10배짜리, 20배짜리 종목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H&M 같은 경우에 뭐 230% 정도 올라갔다고 하죠. 네네. 시젠도 그렇고 그다음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타 먹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 원칙을 조금만 저기 그 생각을 해봐도 저기 그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행동 경제학을 통해서 좀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꼭대기에서 최고점에서 팔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못 파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꺾였을 때 내 어깨쯤에서 파는 원칙. 상투를 확인하고 팔라는 거죠. 확인하고 팔자. 확인하고 팔아라.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죠. 확인하고 여기서 팔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어느 사람이 한번 정확하게 상투에서 팔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깡통을 찹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사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너무 귀재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서운 걸 몰라요. 주식 앞에 다 겸손해야 되는데 하물며 저도 네.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주식 앞에는. 네. 저는 주식 잘 안 삽니다. 예, 예. 굉장히 겸손하게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 또 자신만의 원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항상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으라고. 저도 아니 왜 굳이 꺾이는 거 확인하고 팔아야 되지 싶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상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네. 팔아야 된다. 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정보를 어떻게 빨리 아는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수한 정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제 그릇된 정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옥석 가리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는 너무 많아서 없는 거죠. 문제죠.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주식 시장에 있던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요 그 6인치 단말기가 있었어요. 6인치 단말기 이제 시세만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5대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3대 경제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빨리 저기 그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보 격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IMF 지나면서 1998년, 99년 지나면서 대신증권에서 네. 이 사이버스라고 하는 HTS. HTS 처음 만들어 놓은 그쵸,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증권자산에서 체크 단말기라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이 HTS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 그걸 만들었어요.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증권사는 그러면 그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다 뿌려줄까? 많이 와서 거래하라고.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주식을 사면 떨어지는 게 일이에요. 뭐 올라가도 문제지만 올라가면 이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떨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떨어지고 나면 빨리 팔아요. 왜? 내 손엔 저기 그 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HTS가 나오기 전후에 저기 그 거래량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자, 요걸 이제 연장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네. 뭐 말은 좀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여의도는 한때는 그 여의도에 지나다니는 개도 3일만 지나면 정보를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다 알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네. 문제는 내가 정확한 정보를 못 가진 경우 이때는 정보 가치가 마이너스죠.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진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 저기 그 주식 시장에서 그 기업의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CEO예요. 그 회사 대표.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뭐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내부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삼성전자에 다니는 저기 그 어떤 부장은 주가 올라오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 회사 왜 올라가냐고. 맞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등기 이사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내부자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내가 저기 이 정보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나는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정보의 어떤 저기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공자님 말씀 같지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거죠. 나는 적자 난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한 해만 적자 나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3년 동안 적자가 없어야 되겠다. 배당은 줘야 되겠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망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 정보 매매로부터는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네. 방법이 생긴다. 보셔야 되는 거죠. 정보 매매는 좀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그 회사 사장 아니고서는 뭐 등기 이사 이상 아니고서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다 싶은 게 진짜 어느 회사도 뭐 회사도 M&A 갑자기 딱 나와서 주가 급등했을 때 그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몰랐다고. 그쵸, 자기 그래서 최근에 팔았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사야죠, 다시. 그렇군요. 네, 그 정보 매매는 좀 지양하시면서 여기서도 자기만의 원칙, 한 3년간 적자가 없었고 그리고 배당은 주는 나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자기만의 철학이 중요하다. 그런 종목에 좋은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초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코스피 3,000선 돌파했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너무 좋았을 때 재작년 이때 들어와서 작년 내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셨어요. 지금 뭐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2020년 상황만 보고 들어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2020년 3월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도 저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방송 섭외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학개미 운동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아무도 섭외를 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초를 쳤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주가가 올라갈 때, 시장이 아주 좋을 때 돈을 버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아, 그건 시장이 벌어준 그건 시장이 거고. 먹여준 것이지 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2020년장은 시장이 떠먹여줬다고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확 몰릴 때 들어온 사람들은 저희 이제 돈 벌 욕심에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고 팔아요. 그래서 벌써 작년 10월 달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작년 그 10월 달까지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한 65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런데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어젠가요? 언젠가 그 연초에 네. 제가 본 이 기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IPO들 많이 했잖아요. 네, 엄청 많이 했죠. IPO들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커졌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커졌는데 오히려 지수는 한 40포인트 정도 원래 그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더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 한참 장이 좋을 때 딱 들어보면 나만 들어온 게 아니고 기업들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다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던 돈, 65조 원이나 됐던 그 동학개미 운동에 들어왔던 돈이 다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기업들한테 다 갔죠. IPO 통해서 또 증자 통해서 이미 그 돈들은 기업들 손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론 주식 시장의 어떤 이 기능이 산업 자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근데 해필이면 왜 내 돈으로 하냐 그거예요. 그게 이게 주식 시장에 남아서 계속 그 수단이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위험들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뭐 IPO 할 때 그 초대어들 그래갖고 막 각광을 받지만 실제로 공모에 들어가면 내 손에 들어온 주식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한 주, 두 주 받으신다고. 저는 차라리 그 공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종목을 개발하라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진짜 그 주식 투자의 실력은 조정장이라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시장에서 내 재산을 잘 간수하고 살짝씩 수익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좋은 장이 왔을 때 그걸로 확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그 진짜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좋은 성과, 나쁜 성과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려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좋은 성과가 났으면은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고 나쁜 성과가 났으면은 나의 잘못된 버릇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기본부터 쌓아 나가는 거죠. 기본부터. 그래서 종목을 보는 눈 이런 것들 이제
쌓아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네. 저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올해 뭐 저는 저기 그 개인적으로는 올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코로나를 잘 저기 그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방역이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외신들을 잘 저기 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한 6개월 정도 공장을 다 닫았어요. 네. 근데 중국, 또 베트남 이런 저기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 저기 그 세계의 제조 공장인데 네. 얘네들이 공장을 못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 병목이 생기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극적으로 타개해 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년 수출 규모가 약 6,500억 달러 정도 돼요. 사상 최고입니다. 네. 남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올해는 이 수출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건이죠. 이제 남북 관계. 남북 관계가 잘 저기 그 해결될 걸로 좀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좀 워낙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네. 아마 저기 그 잘 되면은 우리나라의 컨트리 리스크가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큰 저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는 원래 올해는. 이제 이번만은 다르다, 내 건 안 그렇다 이런 걸 싫어하는데, 네. 이번만은 올해는 진짜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2020년에 좋았던 거 그것도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고, 작년에 너무 부진했다면 그것도 뭐 상황이 그랬으니까 좀 다 잊고 2022년은 좀 새롭게 다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볼 텐데, 매매 일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매매 일지 쓰는 팁 또 좀 궁금하고요. 혹시 매매를 안 하는 날도 좀 기록을 해두면 좋을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매일치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일기 쓰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그 일기를 우리가 저기 그 자발적으로 써야 되는데 숙제로 쓰다 보니까 특히 방학 때 밀려서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막 만들고 막. 그 매매일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데스크 다이어리도 그 네모 난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간 날에 저기 그 지수는 빨간색으로 쓰고 내려간 날의 지수는 파란색으로 쓰고,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거래 대금 네. 이런 거 갖다 이제 그 같이 기입했으면 좋겠고. 내 종목에 대해서. 아니요. 전체 시장 전체. 전체 시장에 네, 대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의 어떤 흘러가는 리듬을 알게 돼요. 빨간색, 파란색. 이게 우리 차트를 이제 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네. 내가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시장 흐름을 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이제 그날 있었던 그 경제면이라든지 증권면 헤드라인들 있잖아요. 이거 같이 기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녹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내가 매매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산 종목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샀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특히 나한테 꼭 얘기해 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밥을 살지 뭘 할지. 그래야지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죠.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엑셀 같은 걸 좀 그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내 계좌에 저기 저 잔고 총액이 있잖아요. 잔고 총액을 매일 엑셀에다가 다 집어넣고, 네.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저기가 되는 거니까 한 종목 말고 전체 금액 해놓고 요걸 이제 그래프로 매일 그려 나가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내 잔고가 어느 정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는 잔고를 열심히 열어봅니다. 손해가 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예 안 열어보죠. 열어봐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 기록을 하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숫자일 뿐이다 생각하고 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수를 적어라. 색깔을 달리하면서. 네. 그 다음에 뉴스를 적어라. 그리고 내가 매매했으면 왜 매매했는지, 그리고 내 잔고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적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매수한 가격, 단가도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수익을 잘 몰라요. 네, 그 MTS 다 계산되는 거 이렇게 열어서 네. 보고. 그래서 아무튼 저기 제가 볼 때는 무슨 마음으로 샀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대부분 이제 내가 저기 원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물어봐요. 야, 뭐 사야 돼? 예,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정보를 불러줬단 말이에요.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 정보를 사라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10중 8구 지가 사서 물린 거예요. 아. 너라도 사다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물어서 하는 저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저기 그 이야기 되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샀는지 적는 것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호재를 받는지, 어. 이 종목이 어떤 저기 그 성과가 있는 건지, 근데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전후해서, 그 2020년 네. 전후해서 강의 나갈 때마다 이야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바로 시젠입니다. 아. 근데 이 시젠이 그 낭중 지출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송곳이 뚫고 나오는 거야? 주머니 속에 있는 속옷은 네. 이제 삐지고 나온다. 네. 근데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야기한 거죠. 꼭 실적을 하게 되라. 근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예. 네. 실적이 나기 전인데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저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저기 적어놓고 있었으면은 그 이제 그 좀 더 저기 그 한번 읽어보는 시간에 안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저기 그 동기를 샀는지 또 어떤 종목을 째려보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다 좀 기록해 놓으면 좋은 거죠. 예, 예. 기록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